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요. 자, 76쪽을 이제 들어갈 건데요. 1910년대 민족운동. 자,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살펴봤었던 건 뭐냐면, 일본의 어떤 식민지배, 그 과정에서 뭡니까? 이 통치 방식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 수탈,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자, 저항의 모습을 이제 볼 겁니다. 자, 1910년대를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요. 1910년대의 자, 민족운동. 자, 우리가 일본에 대한 자, 저항을 한다. 민족운동. 자, 이렇게 합시다. 1900 몇 년대의 모습이고요. 10년대의 모습입니다. 10년대 일단은요, 국내 저항이 있겠고, 이제 국외 저항이 있을 텐데, 자, 여기에서, 국내 저항. 자, 국내의, 자, 모습을 봅시다. 첫 번째, 자, 뭐가 만들어졌냐면, 독립의군부라는, 자, 이런 단체가 있었어요. 이 독립의군부, 얘는요, 독립의군부, 의병계열, 자, 의병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결성이 됐었던 건데, 1912년도에 만들어집니다. 12년도에서 이제 14년 요 무렵까지 이제 활동을 하는데, 정확한 연도는 알 필요 없고요. 몇 년대다? 10년대입니다. 그러면, 독립의군부는 누가 조직을 했냐면, 임병찬이라는 분이 이제 조직을 했는데, 이 임병찬 같은 경우는요, 최익현과 함께 이제 을사의병을 일으켰었던, 그러니까 최익현의 제자거든요. 자, 근데, 최익현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 있는 이 일본 군대와라면 우리가 싸울 텐데 왕의 군대와는 싸울 수 없다라는 이유로 자진투항을 했고 결국 스시마에 자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돌아가신단 말이죠. 그때 이제 임병찬도 이제 유배지에서 풀려나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뺏겼네. 자, 그래서 이제 고종을 만나요. 그래서 고종의 비밀 지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종의 비밀 지령을 받고 독립의군부라는 자 이런 무장 단체를 결성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뭘 추구했느냐? 복벽주의를 자 추구했답니다. 이 복벽주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복귀한다. 벽, 임금벽자. 임금님 시대로 되돌아가겠다. 이게 복벽주의거든요. 그래서 복벽주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본에게 저항을 해서 나라를 되찾고 임금님 시대로 왕정의 시대로 되돌아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었던 단체가 독립의군부입니다.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가 한다면 대한광복회를 자 우리가 볼 건데요. 이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는 자 박상진 그리고 김좌진 다시 가면 박상진이라든지 김좌진이라든지 자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성된 자 무장단체인데 군대식 조직입니다. 군대식 조직이고 자 이들이 부호들 그러니까 일본에게 협력하는 그런 부호들을 자 어떻게 돼요? 약탈을 해서 그들로부터 이제 뭐 독립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게 이제 저항하기 위한 군대식 조직이었었는데 결국 이제 일본에게 적발이 되죠. 적발이 돼서 나중에 1918년도에 이제 해체가 될 건데 기본적으로요. 1910년대에 국내에 있었던 모든 단체들은 그러니까 무장 단체를 포함한 모든 단체들은 다 비밀 결사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하게 못 시켰기 때문에 박탈시켰기 때문에 비밀리에 조직이 되어서 비밀리에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자 적발이 되어서 자 해체가 되었다. 이 대한광복회에서는요. 뭘 추구했었냐면 공화정의 정부를 이렇게 추구했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이쪽에 있는 무장단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910년대 국내에 있는 무장단체다 이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를 항상 비교를 했는데 비교의 이제 포커스가 뭐냐면 이들은 복벽주의 즉 왕정을 추구했고 이들은 공화정을 추구했었다는 자 이런 모습들. 그래서 두 개의 단체 자 꼭 기억을 하시고요. 기타 단체에는 자 자립단 선명단 뭐 이런 단체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송죽회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 송죽회 같은 경우는 이제 소나무 송자, 대나무 죽자, 소나무의 모임, 대나무의 모임 이게 합해져서 이제 송죽회가 된 건데 얘들의 특징은 닉네임이 있어요. 공주회라고 부릅니다. 자, 공주회. 그러니까 여성들의 모임이에요. 여성들의 모임. 그래서 평양에 자, 여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의 여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자금 같은 걸 모금을 했고 자 무장단체들에게 나름대로 지원을 해는 그런 활동을 펼쳤던 게 자 송죽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1910년대의 모습 딱 몇 개? 3개인데 그중에 자 2개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개항이 됐고요. 개항된 이후에 이제 일본에게 나라를 뺏길 거 아닙니까? 자 나라를 뺏기는데 그 나라를 뺏기기 이전까지의 자 많은 근대화 운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갑신정변도 그렇고 자 여기에 있는 뭐 갑오개혁도 그렇고 또 독립협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정부 형태를 뭐를 만들려고 그랬냐면 근대화 운동을 통해서 입헌군주제를 이렇게 추구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나라가 뺏긴 이후에 지금 독립운동 우리가 10년대
20년대에 이제 계속 추진할 건데 국내의 무장단체, 국내의 어떤 독립운동단체들, 국외의 단체들 이들이 기본적으로 나라를 되찾는다라면 어떠한 정부를 만들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공통적으로 공화정이라는 정부 형태를 이렇게 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뭘 추구했다고요? 공화정을 추구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요거에서 예외가 있는데 입헌군주제의 예외. 자, 하나 이건 먼저 얘기할게요. 어떤 거냐면 신민회. 이 신민회 같은 경우는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공화정을 추구했었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시 정리하면 개항이 되고 국권이 피탈되기 이전까지의 모든 근대화 운동에서는 입헌군주제를 기본적인 목표로 삼았다. 근데 그 입헌군주의 예회가 신민회라는 단체, 공화정을 추구했다. 자,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공화정 같은 경우, 이제 국권 피탈 이후에 모든 단체들은 보시는 것처럼 공화정을 추구했는데 그러네요. 예외 바로 복벽주의를 추구했었던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독립의군부가 있었던 거죠. 이 독립의군부는 왕정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자 이런 겁니다. 어쨌든 참고로 이렇게 정리하고요. 1910년대 어디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1910년대 국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외. 1910년대 국외에서 일단은 만주 지역을 볼 건데요. 이 만주에서 여러분들 남만주와 북만주로 나눠서 본다면 일단 북만주 그 다음에 남만주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지도상으로 만주를 이제 보여드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이제 북한 쪽이죠. 백두 마운틴, 백두산이 이제 여기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시다. 그럼 백두산이 있는 요 언저리를 우리가 뭐라 할 거냐면 간도라고 얘기합니다. 간도. 그 다음에 이 백두산을 포함한 뭡니까? 이 넓은 지역 여기를 우리가 만주라고 하죠. 그러면 백두산에 있는 언저리 요 주변을 우리가 간도라고 했었을 때 여기는 무슨 간도냐면 요거는 우리가 서간도라고 합니다. 서간도. 그럼 요거는 이제 무슨 간도가 되고요? 북간도가 되겠죠. 눈에 넓게 봤었을 때 이걸 우리가 만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만주 안에 간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시면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할까요? 요거를 남만주라고 합니다. 그럼 이쪽은 북만주라고 하면 되겠죠. 북만주, 이쪽은 남만주. 그러면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 요 부분은요. 남만주이면서 어디입니까? 서간도인 거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남만주를 우리는 다른 말로 무슨 간도라고 표현돼서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서간도, 간도라고 이제 표현돼서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북만주 쪽에서는요. 어떤 단체가 있었냐면 왕청이라는 동네에 중광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중광단. 이 중광단 같은 경우는 이 대종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성이 된 단체인데 대종교를 누가 만들었냐면 그러니까 대종교는 여러분들 단군을 숭상하는 종교거든요. 나철이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나철 같은 경우는 오기오라는 분과 함께 뭘 만들었었냐면 오적 암살단. 그러니까 여기는 이완용과 같은 그런 오적들을 처단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오적 암살단을 만들었는데 일본의 어떤 감시를 집중적으로 받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철이 나중에 대종교를 만들었는데 이 대종교는 일본의 감시를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걸 창시한 게 나철이기 때문에. 어쨌든요. 그 대종교는 이제 국내에서 활동이 어려웠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만주로 건너가서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만주에 왕청이라는 동네에다가 중광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놓고 나름의 활동을 펼쳤죠. 이들이 나중에 뭐로 개편이 될 거냐면 북로군정서라고 이제 개편이 될 거거든요. 앞에서요, 대한광복회가 있었잖아요. 이 대한광복회가 언제 이제 적발이 되냐면 1918년도에 이제 적발이 되어서 박상진 같은 경우는 이제 체포돼서 결국은 처형을 받고요. 여기 있는 김좌지는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이제 만주로 갔죠. 만주로 가서 여기에 있는 북로군정서, 이 북로군정서의 총지휘관을 했었던 게 바로 김좌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요. 근데 남만주로 한번 가보면요. 이 남만주에 가게 되면 삼원보라는 동네, 이 남만주에 삼원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삼원보에 신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삼원보에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이 되는데 이 삼원보라는 동네 누가 관련되었다고요? 신민회와 관련됐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민회에 이회영이라는 분이 계셨었어요. 이회영, 이시영. 이 6형제인데 그 형제들이요. 당시 한반도에서 여러분들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갑부였었거든요. 어마어마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형제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토지를 다 처분하자. 처분하고 우리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런 준비를 위한
터전을 마련해보자.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어떤 기지를 건설하자라는 취지에서 재산들을 막 처분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각을 해서 오늘날 돈으로 대략 환산한다면 한 600억 정도 되는데 그 600억의 돈을 가지고 남만주의 삼원보 이 동네를 사들인 겁니다. 삼원보라는 동네를 사들여서 여기에다가 독립운동을 위한 하나의 기지를 건설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경학사라든지 부민단이라든지 이런 단체도 만들었고 또 나중에 보면은 이 신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삼원보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로 이게 만들어집니다. 신흥 강습소. 이게 이제 무관학교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신흥 무관학교라는 게 만들어지게 됐고 이것이 독립군을 양성하는데 많은 중심적 역할을 했었던 겁니다. 어쨌든요. 만주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간다라면 이번에는 연해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이 연해주 같은 경우는요. 러시아가 이제 중국으로부터 받은 땅인데 이 연해주가 개척이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1860년 무렵에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2차 아편전쟁을 중재해주고 이 연해주를 이제 획득을 했는데 여기를 개척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도시가 성장이 되려면 사람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이루어져야만 이것이 이제 막 성장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에 있는 시베리아, 여기 시베리아를 거쳐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너무나 외진 거죠. 안 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발전이 더딘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가 우리 조선인들, 이 조선인들에 대한 이주 정책을 써요. 뭐라고요? 야, 어서 오세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코리아타운을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이주 정책, 이런 거에 영향으로 우리가 연해주에 많이 건너가서 독립운동의 어떤 그 터전을 마련하고 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연해주에서 만들어졌던 단체 중에 권업회라는 게 있어요. 권업회. 이 권업회라는 단체는 누가 만들었냐면 이상설. 이상설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상설 같은 경우는요. 만주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만주에 이 북만주 쪽에 가면은 뭐가 있었냐면 서전서숙이라는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전서숙이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요게 이상설 이분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서전서숙 용정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이 학교를 운영하다가 1907년도에 헤이그 특사, 그 헤이그 특사로 파견될 때 이상설이 함께 간 거 아닙니까? 이준, 이상설 이분들이 이제 간 거잖아요. 어디에? 네덜란드 헤이그로 가서 우리 억울하다. 일본에게 우리가 외교권 뺏겼다. 억울합니다. 라고 이제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기 때문에 요 서전서숙은 문을 닫아요. 문을 닫아. 그래서 요거를 누가 인수했냐면 김약연이라는 분이 이제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해서 요거를 명동학교라고 이제 이름을 다시금 바꾸게 되죠. 어쨌든요. 만주에 이러한 서전서숙이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요걸 만들었던 게 이상설인데 그냥 반이 헤이그 특사로 갔다가 국내로 못 들어와요. 국내로 못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헤이그 특사의 당시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런 분들은 일본이요. 벌석 재판. 그러니까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을 재판에 회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공무원을 사칭했다. 너희들이 지금 외교권이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을 사칭해서 지금 뭐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외교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이들에 대한 어떤 재판을 하게 되는데 결국 다 사형을 언도해 버립니다. 물론 이준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자결을 하셨죠. 그럼 이위종, 그 다음에 여기는 이상설 이런 분들이 사형 판결을 받아놨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면 처벌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국내로 안 들어오고 어디로 간 거냐면 여기 있는 연해주로 간 겁니다. 연해주에 가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권업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권업회를 만들었는데 이 권업회를 발전시킨 게 뭐로 갈 거냐면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걸로 갈 겁니다. 대한광복군 정부 단체 이름 밑줄 그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만주에서는 이제 중강단이라는 단체, 그 다음에 삼원보에 신흥무관학교, 그 다음에 대한광복군 정부. 이 대한광복군 정부는요, 1914년에 만들어지거든요. 14년에 만들어지는데, 정부잖아요. 정부인데, 연해주에 있는 정부, 대통령은 이상설입니다. 이상설을 대통령으로 해서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정부를 만들자마자 요 같은 년도에 뭐가 터져버리냐면 1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발발되는데 이 1차 대전에서 러시아도 승전국 편에서 싸웠고 그 다음에 일본도 승전국 편에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 있는 1차 대전이 발발되자마자 일본이 러시아에 외교적인 압력을 넣습니다. 어이 러시아
예전에 10년 전에 러일 전쟁 기억나? 너 나한테 깨져서 쪽팔렸지? 야, 다시 한번 붙어볼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이제 러시아가 군사력이 훨씬 더 강하지만 1차 대전에서 일본과 러시아는 같은 편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러시아는 영국과 손을 잡고 있었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래서 삼국 협상. 근데 영국과 또 일본이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영일동맹. 그러니까 같은 편이야. 같은 편이다 보니까 그 외교적 압력에 결국은 러시아가 알았어. 무슨 외교적 압력이 들어간 겁니까? 일본이. 야, 러시아야, 니네 땅 연해주에 가니까 대한광복군 정부? 아니, 뭔 소리야? 정부가 만들어졌어? 야, 그러면 안 되지. 조선이란 나라는 우리가,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국권을, 자, 가지고 있는데, 주권을 뺏었는데, 이런 정부를 만들어줄 수 있게끔 허용해주면 안 되지. 라고 이제 압력이 들어간 거고, 결국 러시아가 이거를 어떻게 돼요? 예, 또 압박을 한 거죠. 근데 결국 만들어진 그 해에 뭐 되느냐? 만들어진 그 해에 대한광복군 정부는 해체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일단은요. 1919년에 3.1운동이 있잖아요. 이 3.1운동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자, 1919년이잖아요. 3.1운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따가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건데 3.1운동의 결과의 값으로 자, 뭐가 만들어지냐면 임시정부, 정부라는 게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3.1운동의 결과로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14년에 만들어진 정부이기 때문에 무슨 운동과는 관련이 없다? 3.1운동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그런 정부가 바로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거죠. 하나 더 본다면은요, 여기 있는 이 연해주에 전러한족 중앙회라는 모임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다시 가면 전러한족 중앙회라는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대한국민의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 대한국민의회 요거는 바로 3.1운동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임시정부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으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자 임시정부라는 거죠. 그럼 1919년에 3월 달에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3.1운동 중에 만들어지죠. 19년도 10년대이기 때문에 자 10년대 국에 함께 분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다라면 상하이로 한번 가볼게요. 상하이를 가게 되면 무슨 청년단이라는 단체가 있었냐면 신한청년단이라는 단체가 있었고 이 신한청년단은 이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1919년도에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는데 그 파리 강화회의에 자 대표로 이제 누구를 김규식을 보냅니다. 물론 큰 외교 활동을 벌이지 못했지만 나름의 자 외교 활동을 위해서 신한청년단이 노력을 했다. 그런데 이 신한청년단이 3.1운동의 과정에서 정부로 이제 탈바꿈이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러시아에서는 자 전러한족 중앙회라는 모임이 임시정부가 됐잖아요. 요 신한청년단을 모체로 해서 자 뭐가 될 거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4월 달에 수립이 되죠. 3.1운동 와중에 자 수립이 될 겁니다. 그럼 요것도 자 무슨 운동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다? 네, 3.1운동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네요. 자, 이제요. 네 번째 한번 여기다 올려볼 건데 지금 어디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국외에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만주, 연해주, 상하이.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그은 그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제 네 번째 미주 지역을 한번 가볼게요. 이 미주 지역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대한인국민회가 만들어져요. 대한인국민회. 근데 이 대한인국민회는 누가 만들었냐면 이승만, 박용만, 그다음에 안창호 이런 분들을 이제 핵심 멤버로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들이요 노선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승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다고 봤냐면 외교 활동을 잘하면 즉 강대국과 친하게 지내서 그들에게 외교 활동을 잘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독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봤고요. 이 박용만 같은 경우는 아니다. 무장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라고 바라봤고 안창호 같은 경우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 실력을 빨리 양성하자. 이런 어떤 그 독립운동의 방향이 좀 달랐기 때문에 내부적인 갈등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박용만이 어디로 빠져나가냐면 하와이로 빠져나가요. 하와이로 빠져나가서 뭘 만들 거냐면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자 무장단체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양성할 건데 아니 쌤 대조선 국민군단?
군대를 만들었다고요? 하와이에 남의 나라 땅에다가? 그럼 그 자체가 불법이죠. 침략 행위입니다. 그 여기 있는 그 하와이에서 만든 대조선 국민공단은 가짜 총, 이 목총 있잖아요. 나무로 이제 총 모양 만들어 놓고 자 이런 간단한 이제 훈련을 해서 이제 무장 그 군인으로 이제 양성을 해내는 그런 어떤 기관이 바로 대조선 국민군단입니다. 그 다음에 안창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LA로 갑니다. LA로 가서 뭘 만드냐면 흥사단이라는 자 그런 단체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 이렇게 확인해 둘게요. 미주 지역. 그래서 어쨌든 10년대에 자 각 지역에서 우리 독립운동을 위한 많은 단체들이 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었다더라. 그래서 1910년대 국내 자 그다음에 국외 나눠서 봤고요. 그 국외에서는 보이는 것처럼 만주, 연해주, 상하이, 자 미주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1910년대 여러분들 가장 그 대표적인 자 민족운동이라 한다라면 무슨 운동이 있었느냐? 바로 3.1운동이라는 게 있었죠. 이 3.1운동은 1919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얘는요. 올해 수능에 여러분들 무조건 출제돼요. 얘는 수능에서 100% 자 무조건 출제가 된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 100주년? 예, 100주년. 그러면 이 3.1운동과 관련된 거에서 자 기본적으로 배경을 먼저 본다라면 일단은 일본의 자 무슨 통치가 있었을 것이고요. 자 무단 통치. 이 무단 통치에서 예를 들어 뭐 직결 처분권이라든지 자 그리고 경제적 수탈. 자 그다음에 뭐 조선 태형령 이딴 걸 통해서 자 무력을 사용하는 그럼 이거에 이제 불만이 커지겠죠. 자 무단 통치. 두 번째 간다라면 두 번째 3.1운동의 어떤 배경은 뭐에 영향을 받았냐면 민족 자결주의.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윌슨이요. 미국 대통령 윌슨이 3.1 파리 강화회의에서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평화를 위한 원칙 14개를 발표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있는 민족 자결주의.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 핵심은 뭐냐면 아무리 힘이 약한 약소 민족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끔 놔두자. 야, 너 식민지배 받을래? 독립할래? 독립할 건데요? 그래, 그럼 독립해. 너는 독립할 건데요? 그럼 독립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운명에 대한 선택권을 맡기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식의 논리로 간다라면 누가 식민지배? 저는 식민지배가 좋아요. 이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식민지배에서 다 벗어나지 않겠느냐. 야, 이건 아니지. 라고 영국이 이제 반발하는 거죠. 그래, 결국 민족 자결주의는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냐면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자, 적용을 하자. 근데 안타깝게 1차 대전에서 일본은 패전국이 아니라 승전국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 자결주의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는 못해요. 하지만 표면적인 뜻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뜻이잖아. 민족 스스로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자극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자, 해외에서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1918년도에 자, 만주에서 무호 독립선언. 자, 무호 독립선언. 다시 가면 만주에서 무호 자, 독립선언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건 1918년이고요. 더불어 일본에서는요. 뭐가 있었냐면 28 독립선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28 독립선언은 일본에 유학을 갔었던 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조선청년단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조선청년단에 최팔룡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최팔룡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28 독립선언이 자, 발표가 됩니다. 요거는 1918년이고요. 1918년이고 자, 얘는 1919년 2월 8일 이거에 자극을 받은 거거든요. 민족자결주의가 1월 달에 발표되었고 이거에 자극받았다. 그러면 28 독립선언 이것이 또 우리나라의 국내에서의 무슨 운동에 3.1운동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함정이에요. 뭐가 이제 자꾸 출제가 되냐면 3.1운동은 해외에서 시작되어서 국내로 들어왔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국내에서 시작되어서 해외로 간 거거든요. 그럼 왜 함정에 해외에서 시작되어서 국내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28 독립선언. 그러니까 여러분 28 독립선언은 3.1운동이 아니에요. 2월 8일이잖아요. 3.1운동은 말 그대로 몇 월 며칠 날 시작돼야 돼요? 3월 1일에 시작되어서 쭉 5월 달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게 3.1 만세운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3.1운동이 아닌 거예요. 3.1운동이 뭐라고요? 배경, 영향을 끼친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 눈여겨받으시고요. 전개 과정을 간다라면 이 전개 과정에서 누구의 인산일을 기점으로 자 고종의 인산일 이걸 계획으로 자 만세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만세 계획을 수립했을 때 누구들이 종교계
인사들, 그러니까 민족 대표 33인이라 불려지는 종교 계열의 자 대표. 자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태극기라든지 이런 걸 제작을 해서 자 전국으로 이제 배부하는 이런 역할도 했던 거죠. 어쨌든 종교계의 천도교,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불교 그리고 기독교, 자 그들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있는 만세 계획을 함께 수립했는데 인산일은 여러분들 이제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인데 고종이요. 어느 날 같이 아침에 자 식혜 이 음료수를 드시다가 결국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는 거죠. 뭐죠? 이거 독살된 거 아니야? 독살된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래 결국은 이 고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운집이 됐거란 말입니다. 1910년대에는요. 지금 10년대인데 10년대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가 전면 부정돼 있단 말이야. 근데 설마 한 나라의 황제였었고 또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의심들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례식에 모여있는 사람들까지 자, 야, 당신들 여기 집회하면 안 돼요. 모이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막지는 못할 거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절호의 찬스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장례식 날 모였었을 때 그들을 자, 선동을 해서 우리의 요구 뭡니까? 독립을 원한다. 만세운동을 한번 외쳐보자. 라는 게 이들의 이제 계획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내 만세 계획을 세웠는데 2월 28일, 그러니까 3월 1일 바로 전날이 2월 28일 아니겠습니까? 2월 28일 날 이들이 급하게 회동을 개최했어요. 뭐냐면 야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모였는데 야 이러다가 잘못 선동을 하게 되면 이 폭력적인 시위로 바뀌게 되면 만약에 일본이 오히려 뭐죠? 여기 있는 이 식민 지배를 더 강화하거나 식민 지배가 더 연장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갑자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획을 세울 때요. 뭐를 원칙으로 했냐면 비폭력을 원칙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폭력을 우리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정당하게 우리의 요구를 주장하자 이런 거였었는데 잘못 선동을 해서 자 이것이 폭력적인 시위로 변질이 된다라면 일본의 어떤 식민 지배가 더 강화되거나 더 연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족 대표들은 태화관에서 다시 가면 자 민족 대표라고 불려지는 이들은 태화관에서 조용히 태화관이라는 식당에서 자 조용히 자기들끼리 자 무슨 선언서를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합니다. 자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원래는 이제 그 탑골공원 쪽에서 자 2시쯤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 민족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학생들이 막 기다리다가 왜 안 오지? 급하게 이제 그들을 찾아보니까 이미 태화관에서 몰래 자기들끼리 독립선언을 낭독을 하고 자, 종로경찰서 이쪽에 이제 전화를 해서 우리 만세운동했습니다. 자, 우리를 잡아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진투항을 하고 자, 체포돼 가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학생들을 자, 중심으로 해서 자, 시위가 전개가 된 겁니다.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만세 시위 여러분들 어디에서 지금 자, 전개한 거죠? 탑골공원? 그러면 서울에서 자, 국내로 먼저 가볼까요? 국내에 간다라면 서울에서, 맞죠? 자, 그 다음에 전국의 각 도시에. 자, 그리고 어디로까지? 농촌으로까지. 자, 이렇게 확대가 될 건데, 농촌으로까지 확산되고, 자, 심지어 해외로까지 가요. 그럼 해외 어디냐? 우리 동포들이 있는 곳은 모두. 자, 그래서 뭐 미주 지역이나 연해주나, 자, 상하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자, 이런 지역으로, 자, 만세운동이 확산된 겁니다. 국내에서 어디로요? 해외로까지. 이때, 농촌 지역으로 확산이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일본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자, 우리도 자, 이제 어떻게 돼요? 폭력적인 자, 저항을 하게 되는데 경기도 화성에 가면은요. 화성에 제암리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제암리 주민들이 여러분 3.1운동은요. 3월 1일 날 시작해서 그날 당일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월 1일 날 시작해서 언제까지 가는 거냐면 5월 달까지 가는 거예요. 5월 달까지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계속 만세 시위가 벌어진단 말입니다. 이때 이제 화성의 주민들이 이제 읍내에 나가서 이제 만세 시위를 외치고 돌아온 겁니다. 근데 다음 날 경찰이 떴어요. 그래서 일본 헌병 경찰이 떠가지고 자 어제 여기 나가가지고 만세 운동했었던 사람들 다 모여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했는데 이게 무슨 잘못이야? 그리고 폭력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요구를 평화적으로 요구하고 들어왔는데 당당하게 이제 나온 거죠. 나왔더니 자 교회 건물에다가 다 가둬버리고 그들 어떻게 돼요? 자 총을 쏴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이제 증거를 인멸하겠다고 거기 있는 이 교회 건물 자체를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총을 맞고 죽는 장면 그리고 교회 건물을 불태우는 장면 이걸 목격한 즉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었던
자, 이런 사람들이 격분을 하는 거죠. 야, 이건 장난 아닌데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무기나 이런 거 들고 나와서 우리도 일본에 무력으로 맞서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농촌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저항의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 자체는 비폭력이었었는데, 자, 이런 폭력적 저항으로 함께 병행이 되었다. 이 정도 확인해 보시고요. 3.1운동의 자, 세 번째, 자, 이제 결과의 값을 한 번만 가볼게요. 3.1운동의 결과의 값을 가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이 된다는 겁니다. 자, 임시정부가 자, 뭐 된다? 자, 수립이 된다. 두 번째 봐야 될 거는 일본의 통치 방식이요. 기존의 무단 통치라는 이런 방식에서 어이고 안 되겠다. 자, 문화 통치. 이 문화 통치라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본인과 조선인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어땠습니까? 그렇죠. 우리 민족을 오히려 분열시키는 그런 정책이었었던 거죠. 자, 세 번째 간다라면 여기 있는 그 독립운동의 방향이 다시 가면 자, 독립운동의 방향이 매우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 무슨 투쟁도? 무장투쟁도 이제 나오게 되죠. 실력 양성 운동도 나옵니다. 왜냐면 문화 통치에서 나름의 뭐 단체의 어떤 그 결성, 그러니까 언론 출판 집회의 어떤 자유를 어느 정도는 10년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독립운동에서 뭐 실력을 양성하겠다는 운동도 나오게 되고 또 무장투쟁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 됐습니까? 네 번째 간다라면 여기에 있는 이 3.1운동은 어디에 영향을 끼쳤냐면 중국의 5.4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중국 5.4운동에 자, 나름의 영향을 또 끼칩니다. 5.4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인도에도 영향을 끼쳤죠. 자, 여러분 이게요 최초예요. 뭐냐면 제국주의, 서양 제국주의, 그러니까 일본은 뭐 서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국주의 어떤 식민 지배에 자 직접적으로 저항했었던 최초의 자 그러한 민족운동. 이게 바로 3.1운동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3.1운동이 결국은 또 다른 주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친 겁니다. 특히나 중국의 5월 4일 5.4운동에는 와, 야, 봐라. 조선이라는 저 작은 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배에 저렇게 저항하는데 우리 중국은 외세의 침투에 대해서 왜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느냐. 우리도 빨리 목소리를 높여보자. 이게 이제 5.4운동이거든요. 그래서 5.4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3.1운동의 결과의 값. 자, 이렇게 자 별표를 하겠습니다. 자, 발표하시고 요새요. 이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요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의 임시정부. 지금 본 거는 뭐냐면 1910년대에 뭘 봤다고요? 예, 10년대의 민족운동. 국내, 그다음에 국외, 그리고 국내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항일운동인 3.1운동을 본 겁니다. 교재는 76쪽이고요. 76쪽에서 실판에 아까 판서하면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밑줄 그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위주로만 자 다시 한번 형광펜을 칠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77페이지로 가게 되면 3.1운동의 배경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개 과정이 나와 있는데 전개 과정에서 보시면 독립선언서, 기미독립선언이죠. 아까 여러분들 그 3.1운동의 배경 중에 하나가 만주에서 발표된 무오독립선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 여기 있는 무오독립선언 무오년 이게 1918년이고요. 3.1운동이 있었던 1919년은 기미년이거든요. 그래서 기미독립선언. 최남선이 작성했습니다. 자, 최남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친일로 변질되기 때문에 기미독립선언보다는 자, 거기에 추가되어 있는 공약 3장. 공약 3장이라는 건 이제 한영운이 뭐라고 얘기했냐. 공식적인 약속 3가지. 그러니까 절대 폭력적인 시위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자, 배타적 감정으로 일본에게 대항하지 말고 자, 평화적인 자, 그러한 방법으로 일본에게 우리의 요구를 자, 주장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담은 게 공약 3장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과의 값에다가 자, 별표해 놓으시. 자, 그러면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자,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78쪽이 되겠고요. 3.1운동의 결과의 값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임시정부의 수립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임시정부가 여러 개가 만들어져요. 자, 임시정부가 크게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자, 3개가 만들어지는데, 일단 연해주에 이제 하나가 있어요. 연해주에. 자, 그 다음에 국내에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여기 있는 상하이도 있는데, 일단은 연해주에는 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만들어지죠. 대한국민의회. 됐죠? 대한국민의회.
이 대한국민의회의 어떤 전신은 뭐냐면 전러한족중앙회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정부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국내에서는 한성정부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한성정부는 당시에 이제 13도, 이 13도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한성정부라는 거를 결성하게 되죠. 또 하나 본다면 이제 그 상하이 쪽에 신한청년단이 있었는데 이 신한청년단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이름으로 정부를 수립하게 됐죠. 크게 몇 개가 수립되었다고요? 크게 3개가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각각의 3월 달에, 그리고 여기 있는 4월 달에, 4월 달에 이렇게 수립이 됐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만들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정부를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일단 이제 함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임시정부가 3.1운동을 주도하였다. 틀려요. 3.1운동은요, 여기 있는 종교계 인사들과 학생들, 그들이 계획을 세웠고, 학생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주도가 된 거고, 임시정부는 3.1운동의 결과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으로 인해서 여기는 임시정부가 수립됐죠. 그러니까 이들이 3.1운동 자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많이 만들어졌다. 자, 하나로 통합하자라는 필요성이 있었던 거고, 결국은 팽팽하게 맞설 건데, 어떻게 맞서냐면, 일단은 이제 한성정부에도 통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성정부는 당시에 이승만과 그 다음에 이동휘를 각각의 대표와 부대표로 이렇게 추대를 했었는데 한성정부에다 통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지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국내에다가 정부를 통합할 수는 없고 두 개 지역 어디입니까? 연해주 혹은 상하이로 팽팽하게 맞서는데 서로 간에 어떤 장점들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하이를 이제 연해주 먼저 할까요? 연해주를 주장하는 아이들은 뭐냐면 국내와 가깝다라는 겁니다. 국내와 가깝기 때문에 무슨 투쟁? 예, 무장 투쟁도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우리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군을 양성한다든지 독립자금모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하지 않느냐. 그래서 국내로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장투쟁에 유리하다.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이 상하이에서 통합하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래? 무장투쟁이 유리한 거 인정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들어오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식민 지배에서 공격을 받기에도 쉽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장점은 뭔데? 여기 장점은 안전하다. 안전하네요.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안전한데 장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장점, 안전한 거 빼고, 그렇죠. 바로 상하이라는 이 도시 자체가 서양 열강들의 공동 조계지예요. 그러니까 조계지라는 건 이제 빌려서 쓰는 땅인데 서양의 각국이 이 상하이에 다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그 힘센 나라들, 그들과의 잦은 접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앞당길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주장하는 아이들이 바로 상하이로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쪽 상하이안은 외교론자들이 많았고 연해주 안은 무장투쟁론자들이 많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팽팽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합의를 했습니다. 어디로요? 여기 있는 상하이로 통합합시다. 여기 이제 9월 달입니다. 그러면 1919년 9월에 어디로 통합됐다고요? 여기에 있는 상하이로 통합이 됐어요. 이렇게 두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를 건데 여기 있는 그 한성정부는 지금 뭡니까? 아예 배제된 겁니까? 아니요. 이들의 법통을 그대로 계승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성정부에서 만든 법, 한성정부에서 추대했었던 이승만과 이동희를 그대로 이 통합된 임시정부의 대통령과 그 다음에 총리 이렇게 이제 선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몇 권 분립에 기초한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었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3권을 먼저 봅시다. 3권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입법부가 있겠고요. 그리고 행정부가 있겠고요. 사법부가 있습니다. 정부입니다. 정부. 그러면 입법부에는 의정원이라는 의회가 있었고요. 명칭 확인할게요. 행정부는 뭐라 불렀냐면 국무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국무원. 사법부는 당연히 법원이 있겠죠. 어쨌든 이 중에 의정원이라는 단어 확인하시고요.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정이다. 아까 얘기했었던 누구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그 다음에 이동희를 총리로 이렇게 추대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승만이 반장이고 이동희가 부반장이라고 한다면 반장과 부반장이요. 노선이 달라요.
그러니까 노선이 다르다. 이승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외교론자거든요.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 자, 이런 주장을 가진 자고 이승만 같은 경우는 자, 무장투쟁론자란 말이야. 무장투쟁론자. 그럼 결국 이제 갈등의 씨앗을 안고 태어난 겁니다. 그게 이제 분열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자, 임시정부는 통합이 됐습니다. 그럼 정부가 통합이 됐고 자, 이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펼칠 건데요. 이들의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는 자, 연통제와 그다음에 교통국이라는 걸 운영을 했는데 이 연통제와 교통국은요. 지방행정조직망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는 여기에 있잖아요. 상하이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땅은 어디입니까? 이쪽에 지금 땅이 있잖아요. 정부는 여기에 있고 그럼 여기로부터 자, 뭐를요? 각종 자, 독립자금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만든 자, 지방행정조직망 이것이 바로 연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연통제는 국내에서 모아진 독립자금들을 임시정부로 전달하기 위한 그런 행정조직망 이거를 우리가 연통제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고 교통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반도와 그리고 여기 있는 정부 사이의 어떤 그 뭡니까 연락을 막기 위한 통신망의 역할을 했었던 그러니까 정부와 국내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자, 나름대로 행정조직망인데 독립자금을 전달했다 이러시면 됩니다. 다시요. 자, 다시요. 자, 독립자금을 자, 뭐 했다? 예. 모금했고 전달했다. 연통제, 교통국. 그다음에 뭐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재정리할 목적으로 사료 편찬소라는 것도 운영을 했고요. 또 여기에 있는 이 임시정부에서도 자, 무슨 신문을 발행했냐면 독립신문을 발행했거든요. 그래서 이 독립신문은 1896년도 서재필이 만든 그 독립신문하고 제목이 똑같잖아요. 근데 서재필이 만든 독립신문은 순한글판이거든요. 그래서 제목 자체도 독립신문, 자, 한글로 돼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국한문 혼용입니다. 국한문 혼용이다 보니까 신문의 타이틀, 독립신문이라는 제목 자체가 한자로 돼 있다는 거. 자, 이들도 독립신문을 발행했네요. 자, 세 번째 간다라면, 여기 있는, 자, 외교활동을 위해서 구미위원부라는 거를 이제 설치했는데요. 이 구미위원부에 자, 이승만이 여기가 있어요. 아니, 어디죠? 미주 지역에 외교 사무실을 만들었는데 이승만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죠? 대통령인데 몸뚱아리가 미주 지역에 있는 거예요.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 이 정부가 있는 곳에서 나름대로 업무를 봐야만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걸 높일 수 있을 텐데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지금 추대가 되는 상태에서 자, 몸뚱아리는 미주 지역에 머물면서 외교 활동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 구미위원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름의 어쨌든 뭐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는데 곧바로 위기가 닥치거든요. 그럼 임시정부의 위기는 어떤 거냐면 교통국과 연통제 이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면 교통국과 뭡니까? 연통제라는 요것이 자, 뭐 되면서 발각이 되면서 독립자금이 전달이 안 돼요. 자, 독립자금이 자, 뭐 된다? 예. 전달이 안 됐다. 이렇게 할까요? 이게 발각되면서 이게 첫 번째 하나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안에서 노선 간의 갈등이 계속 지속됩니다. 노선 간의 갈등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아니다. 외교다. 라고 하면서 아직도 갈등을 빚는 겁니다. 통합된 이후에도. 그 다음에 이념 간의 갈등.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 3.1운동 이후에 이제 확대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념 간의 갈등도 있고요. 또 하나 본다면 출신 지역. 그러니까 임시정부 안에서 나름대로 이제 핵심 관료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이 나 충청도 출신이야. 나 전라도 출신, 나 함경도 출신이거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출신 지역들 간의 어떤 그 갈등 이런 것도 또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요. 노선 간의 이념 간의 자, 지역 간의 갈등이 있었고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거는 자, 이승만의 자, 위임 통치 청원서라는 겁니다. 그럼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라는 게 있었는데 당시에요. 그 이승만은 3.1운동이 벌어지기 전에 3.1운동 전에 파리 강화회의라는 자, 회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은 1차 대전을 뒤처리하기 위한 그런 회의인데 그 파리 강화회의 중에 자, 미국이 막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내용은요. 이런 겁니다. 미국 대통령 각하. 우리는요. 일본의 식민 지배가 지겹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좀 도와주시오.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미국 당신들이 우리를 대신 통치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뭐죠? 위임 통치. 다시 그들한테 통치권을 맡기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나라를 팔아먹는 거네? 이거를요, 박용만이라는 양반이 이제 발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 보면서 누구한테 보여줬냐면 신채호한테 보여줬어요. 자, 신채호한테 보여줬는데 신채호가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요. 참 한심하다. 이완용이라는 자는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형체가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띠떼끼다. 근데 이승만은 지금 현재 나라 뺏겨가지고 형체도 없는 그 나라까지 팔아먹고 있다. 정말 띠떼끼다라고 이제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완용은 있는 나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있지도 않은 나라 지금 팔아먹고 있다. 라고 이제 신채호가 정면으로 깐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정부의 위기가 심화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대표회의라는 게 이제 소집이 될 거예요. 이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도에 소집이 됐는데요. 나름의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자, 창조파와 자, vs 개조파로 이렇게 대립하는데 창조파는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창조하자. 임시정부는 잘못 태어났다. 지금 현재 임시정부는 자,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시정부를 뭐하자? 없애버리자. 없애버리고 새롭게 창조하자. 이게 창조파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창조파의 대표 선수는 바로 신채호입니다. 그 다음에 개조파. 에이, 정통성이 없다니 그건 아니지. 물론 임시정부에 문제가 있는 건 나도 충분히 인정한다. 그 문제점을 고칠겠자. 뜯어 고치면 되지. 개조하면 되지. 아니 없앨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정통성을 부정하지는 말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조파의 대표 선수는 안창호. 그러면 신채호와 안창호를 중심으로 하는 창조파와 개조파가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회의인데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이들이요, 전부 다, 자, 뭐 하게 된다고요? 이탈합니다. 창조파, 개조파, 자, 결국 다 이탈을 합니다. 이탈을 했을 때 누구들만 남았냐면 관망파만 남았어요. 이 관망파들은 뭐냐면 김구 선생 같은 분들은 너희들 왜 그래? 왜 싸우는데? 아이고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왜 그 쓸데없이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다툼을 하는데 좀 지켜보자 라고 관망을 해보자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들이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파, 개조파 이들이 계속 빠져나가.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이구 김구 선생도 이거 장난이 아닌데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데 결국 1925년도 누구를 탄핵시키냐면 이승만을 탄핵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최초로 탄핵된 거는 이승만이에요. 자, 이승만이 이제 임시정부에서 1925년도 탄핵이 됩니다. 탄핵이 됐는데 2대 대통령으로 자, 누구를 선출할 거냐면 박은식. 와, 이 박은식 선생이 여러분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라는 거를 아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그럼 이승만을 탄핵시키고 박은식을 25년도에 대통령으로 선출했는데 그 해에 돌아가셔요. 그럼 여기 있는 박은식이 건강 악화로 선출된 그 해에 돌아가셨다? 이제부터는요. 집단 지도체제로 바꿔요.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로 가는 게 아니라 국무위원, 국무령 중심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각 부의 장관들 있잖아요. 그 장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집단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집단 지도체제로 이제 정부를 바꿔서 운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집단 지도체제로 바꿔놨는데 집단이 없어요. 왜요? 다 나갔잖아요.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나마 극복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박은식 선생까지 이제 돌아가시니까 집단 지도체제 그 집단 자체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임시정부는 계속 이제 침체됩니다. 침체돼요.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야, 임시정부 그거 없어진 거 아니야? 임시정부 아직도 있나? 막 이렇게 이제 존재감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이 김구는 안 되겠다. 임시정부의 활력을 되찾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무슨 애국단을 조직할 거냐면 한인애국단을 조직할 거예요.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를 31년도에 조직했는데 이걸 만든 목적은 임시정부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은 겁니다. 활력을 되찾는 게 목적이랍니다. 그때요, 여기 있는 이봉창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봉창이 1932년 1월 달에 일본 천황 마차에 폭탄을 던져요. 일본에 건너가서 천황이 타고 다니는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졌는데 천황을 못 죽입니다. 안타깝다. 당시에 중국 상하이의 언론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신문 기사를 썼냐면 불행히도 안일 붙자 명중하지 못했다. 불행히 안일 붙자 명중하지 못했다. 누가 죽었어야 되는 거야? 일본 천황이 죽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일본 천황이 안 죽은 거야. 그래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신문 기사를 누가 썼다고요? 상하이에 있는 신문 기사들이 자 이런 기사를 썼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뭐야? 장난해? 우리 천황이 안 죽은 게 지금 안타깝다라는 거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상하이를 공격하게 되죠. 그러니까 상하이 사변의 하나의 명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사변은요, 당시 이제 상하이에서 일본 승려 하나가 이제 피살이 되는데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원인이고 여기 있는 상하이 언론사가 이러한 신문 기사를 썼기 때문에 자, 상하이를 자, 뭔다? 점령을 합니다. 이를 우리는 상해 사변이라고 하죠. 그럼 상하이 사변. 일본이 상하이를 이제 장악한 겁니다. 그럼 이제 승전 기념 파티를 엽니다. 그 승전 기념 파티를 열었는데 그 승전 기념 파티 상하이 헝커우 공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때 자 누가 뜨게 된다? 바로 윤봉길 의사가 뜨게 됩니다. 이 윤봉길이 상하이 헝커우 공원에서 1932년 4월 29일 자 윤봉길의 의거 크게 성공을 하죠. 그럼 이 상하이 의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홍콩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에 피크닉을 가장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락 모양의 폭탄, 물병 모양의 폭탄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어쨌든 의거 활동에 성공을 했다. 지금 한애국단에 여러분들 소속된 단원은 2명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봉창, 자 윤봉길, 가운데에 봉봉자가 들어갔네요. 봉봉브라더스. 그래서 연속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이봉창의 의거 이후에 자, 불행부중, 상하이사변, 윤봉길 이렇게 가는 거죠. 이름 2명 꼭 기억을 하시고요. 윤봉길의 의거가 끼친 파장이 일단은 임시정부가 위치가 탈로 나요. 그럼 임시정부가 자 뭐를 시작한다?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1932년부터 이동을 할 겁니다. 두 번째 윤봉길의 의거가 끼친 아주 중요한 또 파장은 이겁니다. 당시 중국의 국민당, 중국 국민당에 장제스가 있었는데 그 장제스가 야 대단하다. 상하이에 있었던 중국 100만 명도 하지 못할 일을 한국 용사 단 한 명이 이걸 해냈구나. 아니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 상하이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막아내지 못했는데 너희는 자 와 정말 대단한 듯. 그래서 윤봉길의 이 의거를 기점으로 해서 당시에 자 장제스는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마라는 지원 약속을 자 공개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요. 많은 또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시정부가 이동을 시작했다. 자, 얘들이 어디에 정착할 거냐면 충칭에 정착을 할 겁니다. 충칭에 1940년에 정착을 할 건데 40년 충칭에 정착을 해서 일단은 뭘 하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헌법을 개헌합니다. 자, 4차 헌법인데요. 이 4차 헌법에서 주석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주석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냐면 김구 선생이 일단 올라갈 겁니다. 두 번째 간다라면 충칭의 정책에서 뭘 만들 거냐면 한국광복군을 만들 겁니다. 자, 한국광복군을 1940년 자, 9월 17일에 만들게 되죠. 한국광복군 엄청난 성과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의 나라 땅에다 군대 만들면 침략행위인데 군대를 만들었잖아요. 이걸 만들 수 있게끔 지금 허용을 해준 게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물론요. 이 한국광복군의 행동준승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광복군의 행동준승은 중국 땅, 남의 나라 땅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나 이런 거를 자, 하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어쨌든 남의 나라 땅에다가 우리 정부가 자, 국군을 지금 만들어서 일본에게 뭘 하거냐면 대일 선전포고를 할 거예요. 자, 일본에 대한 대일 선전포고를 할 거고 실제 2차 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를 도와서 인도와 미얀마 이쪽에 이제 참전을 했었던 거죠. 자, 네 번째 간다라면 이 임시정부가 충칭에 정착하고 무슨 강령이라는 게 발표되면 건국강령이라는 게 발표돼요. 그러니까 나라를 새롭게 이제 건국한다라면 어떠한 정부를 만들 것이냐. 자, 이런 어떤 목표, 지향점 이런 걸 이제 발표한 게 건국강령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충칭에 정착한 자 임시정부 한국광복군 이 한국광복군이요 나중에 어떤 걸 하게 되냐면 미국 특수부대의 그 OSS 부대라는 부대가 있었는데 그들한테 자 낙하산 훈련 같은 걸 받아요. 그래서 뭘 하려 했냐면 국내로 자 진입하려는 국내 진입 계획을 수립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자 여기 있는 한국광복군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진입 계획. 이 날짜가 언제였었냐면 1945년 자 9월 1일 요 9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국내로 들어가자. 그래서 일본을 우리 손으로 직접 밀어내자. 이게 이제 나름의 계획이 세워졌는데 안타깝게도 일본이 뭐 해버렸습니까? 일본이 항복을 해버렸죠.
자, 일본이 항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국내 진입 계획은 자, 직접적으로 자, 뭐예요? 실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실행하지는 자, 못했다는 거. 그래서 가장 안타까워했었던 게 임시정부를 지금까지 꾹 이끌었었던 자, 누굽니까? 김구 선생이죠. 만약에 우리 한반도에 직접 우리 군대가 들어가서 일본을 다 밀어내고 이랬다라면 한반도의 문제는 자, 우리 힘으로 자, 어떻게 돼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걸 실행에 옮기지 못한 상태에서 연합군이 들어오는 거죠. 그중에 이제 한반도 쪽에 38도선 경계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쪽에는 자, 미군이 들어와서 이 한반도의 문제를 그 미국과 자, 소련이 이제 주물럭거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워했었던 게 여기 있는 김구 선생이었었죠. 자, 임시정부의 전체 흐름을 이렇게 한 번만 살펴봤고요. 자, 가볼까요? 78쪽에 가시게 되면 임시정부가 이제 그게 세 개가 만들어졌다. 자, 이때 1919년 9월 달에 상하이로 통합이 되었다. 삼권 분립에서 임시의정원, 의정원 밑줄 그시면 됩니다. 자, 밑에 활동 내용, 자, 별표 하나만 붙이시고요. 활동 내용. 마지막에 그 이륙양행, 백산상회 이게 보이는데 그 이륙양행과 백산상회는 뭐냐면요. 일종의 이제 임시정부가 운영했었던 위장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국내에서 이제 모금된 독립자금들을 자, 어떻게 돼요? 돈을 이제 밖으로 빼내기 위한 회사, 위장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이륙양행 그리고 백산상회 이런 걸 통해서 자, 해외로 이렇게 자, 돈을 전달하는 거죠. 어디로요? 상하이로. 그 다음에 옆에 위기 상황에서는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 그거 하나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가게 되면은 자, 이런 나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대표가 있었으나 국민대표회의는 결렬되었다. 관망파만 남았다. 자, 그때 관망파 김구 선생이 남았네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이제 활동 내용이 보이는데요. 옆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1919년에 상하이에서 통합이 됐고 32년도에 윤봉길의 의거가 있었잖아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임시정부의 위치가 탄로나면서 이동을 시작했다. 그러면 32년부터 충칭에 정착한 게 40년이거든요. 그 40년까지는 이동식입니다. 됐죠? 이동.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헌법 개헌. 참, 헌법을 뭐 많이 개헌했는데 지금 현대 정부에서도요. 지금 현재의 정부에서도 뭡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헌법 개헌이 9번이나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짧은 어떤 정부 시기 안에 너무나 헌법 개헌이 자주 나타났어요. 자,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지금 현행 헌법을 제외한 그 이전의 헌법들은 대부분 집권자들의 어떤 집권 연장을 위한 독재 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 그런 헌법 개헌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도요. 몇 번의 개헌이 있었냐면 5번의 개헌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자, 1919년에 1차 개헌을 합니다. 왜 1차 개헌을 하냐면 임시정부가 3개가 만들어졌는데 그중에 누구의 정부의 헌법을 계승했죠?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100%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요. 자, 한성정부 거를 계승하긴 했지만 자, 여기에 있는 대한국민의회라든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즉 상하이라든지 연해주에 있었던 정부의 헌법 그거와 약간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정부가 통합되자마자 곧바로 몇 차 개헌을 하는 거예요? 1차 개헌을 하는 겁니다. 됐죠? 1차 개헌. 자, 그리고 2차 개헌이 나오는데 이 2차 개헌이 언제의 모습이냐면 1925년이에요. 3차 개헌은 27년이고요. 자, 그 다음에 4차 개헌. 이 4차 개헌이 1940년이거든요. 그럼 요게 몇 차 개헌이냐? 요게 2차 개헌이고 요게 4차 개헌인데 5차 개헌은 44년도 여기에서 이제 부주석이 자리가 신설돼요. 그러니까 4차 개헌에서 이제 주석이라는 자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여기는 주석 중심제. 주석.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대통령 중심제거든요. 그래서 1대 대통령의,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 2대 대통령의, 자, 이제 박은식,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있는 이 25년도의 헌법 개헌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무령 중심제, 국무위원 중심제, 이런 식으로 개헌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4차 개헌에서는 주석이란 자리가 신설됐고, 5차 개헌에서는 부주석이란 자리가 또 신설되는데, 부주석은 놔두시고요. 결론은 이 가운데 구간, 그러니까 2차와 4차 사이에 이 구간에서는 그렇지 대통령제라는 표현이 나올 필요가 없죠. 대통령제는 여기서 사라졌으니까. 그 다음에 자, 주석이란 말도 여기에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임시정부의 헌법 개헌도 실제 시험에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지금의 수능에서는 뭐 이렇게까지는 묻지 않을 겁니다. 자, 아무튼 참고로 봐두시고요. 밑에 한일애국단 별표하겠습니다. 한일애국단에서는 가운데 이름에 봉봉자가 들어가 있는 이봉창과
윤봉길 두 명 이름 확인하시고요. 오른쪽에 가면 이제 충칭에 정착했을 때, 그 충칭에 정착했을 때의 모습들, 자, 별표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한국광복권에다가 따로, 자,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청천이 총사령관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영국을 도와서 실제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참전하기도 했다는 거. 미국의 어떤 그 부대한테 특수훈련을 받아서 국내 진입 계획을 수립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네, 이 정도. 자, 여러분들 3.1운동과 그 다음에 3.1운동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정부의 수립. 자, 여기까지가 수능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지금 강의에서 본 건 뭐냐면 1910년대 국내 국외 나름대로의 민족운동. 그리고 국내 민족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3.1운동. 3.1운동의 결과의 값으로 임시정부의 수립, 그 임시정부의 활동 과정을 한데 묶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그 20년대로 넘어갈 건데요. 그 20년대의 민족운동의 3.1운동의 어떤 결과의 값으로 민족운동이 독립운동의 방향이 다양해진다. 그 중에 이제 무장투쟁이라는 게 20년대 이제 본격화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20년대 무장투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